잠들 때 함께하는 TV 솔솔솔 그림책. 돌리틀 선생의 항해기. 내 이름은 토미 스터빈스예요. 늪가의 퍼들비라는 작은 마을에서 구두방을 하는 제이컵 스터빈스의 아들이지요. 이 얘기는 내가 10살 때 겪은 일이에요. 그때 나는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도 슬프다거나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법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으니까요. 나는 동물을 좋아해서 틈만 나면 새알을 주워 모으거나 나비를 채집했고 강물에서 낚시를 했어요. 또 버섯이나 산딸기를 따기 위해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부가 그물을 말리는 일을 도와주기도 했지요. 퍼들비 마을은 조용하고 작았지만 마을 한가운데에 바다로 흐르는 커다란 강이 있었어요. 그 강에는 수많은 배들이 오갔는데 나는 그 배들을 보며 넓은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꾸곤 했어요. 어느 봄날 아침 나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마을 뒤편 언덕에서 독수리가 다람쥐를 채워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람쥐는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내가 독수리를 향해 힘껏 돌을 던지자 깜짝 놀란 독수리는 다람쥐를 떨어뜨린 채 날아갔어요. 내가 달려가 보니 다람쥐는 두 발이 피투성이가 된 채 꼼짝도 못했어요. 나는 다람쥐를 안고 조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조개를 캐며 살아가는 조 할아버지는 무엇이든 만들 줄 아는 놀라운 재주를 지녔어요. 내 장난감 배를 몇 번이나 고쳐주고 나무판으로 풍차를 만들어주기도 했으니까요. 조 할아버지는 다람쥐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다리가 부러진 모양이다. 네 장난감 배라면 모를까. 다람쥐의 상처는 치료할 수 없단다. 이런 상처는 돌리틀 선생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 거야. 돌리틀 선생님이요? 수의사인가요? 아니, 그분은 의사이자 박물학자란다. 동물이나 식물은 물론 광석에 관한 것까지 모르는 게 없으셔. 마을 어귀에 있는 옥슨소프 거리에 살고 계신데 그 근처에 가서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나는 다람쥐를 안고 옥슨소프 거리를 향해 뛰어갔어요. 도중에 동물 먹이를 파는 매슈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 혹시 돌리틀 선생님을 아세요? 그럼 잘 알지. 그런데 무슨 일이냐? 다람쥐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거 참 안 됐구나. 나도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으니 나를 따라오거라. 그런데 그분은 여행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집에 계실지 모르겠구나. 어디로 여행을 다니시는데요? 그건 아무도 모른단다. 돌리틀 선생님 댁에는 사람은 살지 않고 동물들만 있으니까. 아무튼 선생님만큼 동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야. 그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동물에 대해 잘 아시나요? 선생님은 우리와 달리 동물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고 동물들과 얘기도 나눈단다. 예? 동물들과 말을 한다고요? 내가 놀라 소리치자 매슈 아저씨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그래, 선생님은 어떤 동물과도 대화를 하시지. 원숭이 말로 역사책도 쓰고 카나리아 말로 시도 쓰셨지. 하지만 이건 선생님과 나밖에 모르는 비밀이니까 절대 남한테 얘기해서는 안 돼. 나는 믿을 수가 없어서 눈을 깜빡거렸어요. 다 왔다. 저기가 바로 선생님 집이란다. 집은 작았지만 마당은 꽤 넓었어요. 하지만 대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때 금목걸이를 목에 건 개 한 마리가 집 안에서 나타났어요. 매슈 아저씨는 대문의 창살 사이로 고기 몇 점과 종이 봉지를 넣어 주었어요. 종이 봉지에는 옥수수와 밀가루가 가득 들어있었지요. 개는 그것을 물고는 집 안으로 사라졌어요. 아저씨, 방금 개한테 준 봉지는 뭐예요? 동물들의 먹이란다. 선생님이 외출하고 안 계실 때는 저 개를 통해 먹이를 주기로 했어. 저 개의 이름은 지프라고 하는데 물고 간 먹이를 집에 사는 많은 동물들에게 나눠주지. 그런데 개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는 뭐예요? 전에 지프가 선생님과 함께 항해를 떠났다가 사람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보답으로 받은 것이란다.
하지만 이젠 너무 늙어서 선생님과 여행을 함께 가지 못하고 집만 지키고 있지. 결국 나는 다람쥐를 안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람쥐를 간호하면서 돌리틀 선생님이 돌아오셨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일 그 집에 들렀어요. 4월이 끝나갈 무렵의 어느 오후였어요. 나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수선한 구두를 단골 손님의 집에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돌리틀 선생님의 집에 들러보았어요. 아직도 안 돌아오셨네. 벌써 일주일째인데. 다람쥐의 다리 상처가 덧나 큰일인데 어떡하지? 나는 힘없이 돌층계를 내려와 집을 향해 걸었어요. 그때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면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거센 소나기로 변했어요. 주위에는 비를 피할 만한 곳도 없었지요.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집을 향해 달리다가 한 신사와 부딪혀 길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 상냥한 얼굴에 몸집이 작은 그 신사는 낡은 비단 모자를 쓰고 손에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땅만 보고 뛰느라 미처 보질 못했어요. 괜찮다. 나도 실수한 거니까. 그런데 어디 다치지는 않았니? 괜찮아요. 우리 집이 이 근처니까 가서 비도 피할 겸 옷을 말리고 가렴. 그냥 있다간 감기에 걸리겠다. 아저씨는 내 몸을 일으켜주며 친절하게 말했어요. 나는 아저씨의 손을 잡고 다시 빗속을 달렸어요. 자, 다 왔다.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은 바로 돌리틀 선생님의 집이었어요. 아저씨가 돌리틀 선생님이신가요? 그래, 내가 돌리틀이다. 자, 어서 들어가자.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늙은 개 지푸가 뛰어나와 아저씨를 향해 꼬리를 흔들었어요. 나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얼음에 언 듯이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캄캄한 데다가 온갖 동물들의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기 때문이지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3개월 만에 돌아오니까 모두들 반가워서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자. 다부다부에게 등불을 가져오라고 해야겠다. 선생님은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2층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환한 불빛이 내려왔어요. 나는 계단 위쪽을 쳐다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글쎄 흰 오리 한 마리가 불을 밝힌 등불을 받쳐들고 기우뚱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선생님은 비에 젖은 내 옷을 난로불에 말리게 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코코아도 주었어요. 선생님은 조개의 말을 연구하기 위해 지중해까지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이라면서 잡아온 위푸와프를 보여주었어요. 병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위푸와프는 반은 물고기이며 반은 조개인 신기한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다람쥐의 말도 알아들으세요? 나는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며 다리를 다친 다람쥐 얘기를 했어요. 그거 참 안 됐구나. 마침 비가 그쳤으니 내가 다람쥐를 살펴봐 주마. 선생님은 약과 붕대가 가득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앞장섰어요. 참, 선생님은 어떻게 동물의 말을 배우셨어요? 폴리네시아에게 배웠지. 전에 내가 기르던 앵무새란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5년 전 아프리카에 갔을 때 원숭이 치치, 악어와 함께 남겨두고 왔어. 아프리카에서 살고 싶어 해서 말이야. 그 후론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을 듣지 못했단다.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회색 앵무새 한 마리가 날아와 선생님의 어깨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아니 폴리네시아 어떻게 돌아왔니? 그래 아프리카는 어떻니? 폴리네시아는 선생님에게 계속 뭔가 제잘거렸어요. 뭐? 범포 왕자가 이곳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왔다고? 그래 치치도 이곳으로 오고 싶어 한다고? 나는 무슨 말을 나누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얌전히 있었어요. 미안하다 토미. 너무 반가워서 네가 옆에 있다는 걸 잠시 잊었구나. 어서 다람쥐를 치료하러 가자. 폴리네시아, 우리의 친구란다. 동물들의 말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앵무새 폴리네시아는 사람들의 말로 인사를 했어요. 좀 어색했지만 나도 인사를 건넸어요.
집에 도착한 돌리틀 선생님은 다람쥐를 치료해 주었어요. 나는 다람쥐가 다 나으면 숲속에 놓아주겠다고 돌리틀 선생님과 약속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거의 날마다 돌리틀 선생님의 집에 가서 동물들을 돌보았어요. 선생님은 동물들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놓아 길렀어요. 선생님은 위프와프가 아주 간단한 말밖에는 하지 못해 연구에 진척이 없었어요. 바닷속 깊숙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큰 조개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며 안타까워했어요. 선생님은 매일같이 몰려드는 병든 고양이와 피부병에 걸린 토끼, 독이 든 풀을 먹은 너구리를 치료하느라 바빴어요. 동물들이 자기 말을 할 줄 아는 돌리틀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려고 계속 찾아왔기 때문이지요. 폴리네시아는 늘 나와 함께 다니며 동물들의 말을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몇 달이 지나자 동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 조금만 더 노력해서 나중에 선생님의 조수가 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선생님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내 조수가 되기보다는 세계 제일의 박물학자가 되는 꿈을 갖는 게 좋지 않겠니? 하지만 저는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는걸요? 돌리틀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톰이, 이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될 일은 없단다. 아메리칸 인디언인 롱에로는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지만 훌륭한 박물학자가 되었어.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희귀한 동물들을 연구하고 있단다. 어떻게 그분의 일을 잘 알고 계세요? 해마다 8월 말이면 보랏빛 극락조가 날아와서 그의 소식을 전해주곤 한단다. 선생님, 그럼 제가 박물학자가 되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네가 원한다면 기꺼이 도와주마. 나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며칠 후에 네 부모님을 만나 뵙고 상의를 해보마. 다음날 나는 선생님 집에서 마음씨가 곱고 요리를 잘하는 오리 다부다부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이상한 옷을 입은 여자의 뒤를 동네 아이들이 웃으며 따라오고 있었어요. 여자는 밀짚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여자는 점점 우리가 있는 집 쪽으로 다가왔어요. 여자가 아주 가까이 왔을 때에야 난 여자의 손이 새까맣고 털이 덥수룩하게 난 것을 알아차렸어요. 꽥꽥, 저건 치치예요. 치치가 돌아왔어요. 다부다부는 이렇게 말하고는 꽥꽥 소리를 지르며 여자를 따라오던 아이들을 쫓아버렸어요. 여자는 가볍게 울타리를 뛰어넘더니 마당에서 모자를 벗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원숭이였어요. 돌리틀 선생님과 폴리네시아는 치치를 보더니 무척 반가워했어요. 치치는 영국으로 오는 배를 타기 위해 어떤 아가씨가 목욕을 하느라 벗어놓은 옷을 훔친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행을 하며 고생한 이야기를 말한 뒤 단숨에 바나나 6개와 우유 1컵을 먹어치웠어요. 목요일 저녁, 부모님은 돌리틀 선생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선생님이 말을 꺼냈어요. 아드님은 박물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저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글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싶은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기꺼이 승낙을 했어요. 가난해서 학교에도 못 다닌다고 놀림을 받던 나는 어느새 동네 아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돌리틀 선생님의 조수가 됐으니까요. 하루는 선생님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도저히 조개들의 말을 익힐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언제 떠나시는데요? 극락조가 돌아와서 롱에로의 소식을 전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열흘 전에는 돌아왔어야 하는데 아직도 안 오네. 선생님, 배는 미리 구해두는 게 어떠세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돌리틀 선생님과 나는 조개잡이 조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조 할아버지는 흔쾌히 새로 산 배를 보여주었어요. 도요세호라는 이름의 작고 아름다운 배였지요. 그런데 이 배를 움직이려면 적어도 3사람이 필요합니다.
조 할아버지의 말에 돌리틀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월급을 주는 뱃사람은 쓸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먹이장수 매슈는 어떻습니까? 글쎄, 그 사람은 신경통을 앓고 있어서 긴 항해는 힘들 거예요. 그 문제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돌리틀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극락조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슴은 진한 보랏빛이고 긴 꼬리는 밝은 노란빛을 띤 미란다는 무척 아름다웠어요. 미란다는 무척 지친 모습이었어요. 미란다, 수고했다. 롱에로에게 내 편지는 전했니? 선생님, 롱에로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곳이 거미원숭이 섬이라고 해서 찾아가 보았지만 어떤 새도 알지 못했어요. 어쩌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미란다는 힘없이 말하곤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생님은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롱에로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친구처럼 느끼고 있어. 조개의 말을 연구하는 일이나 바닷속 깊숙이 들어가는 일에 관해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이제는 어디로 항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선생님은 뭔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벌떡 일어서며 외쳤어요. 그래, 눈을 감고 지도 위 아무데나 짚어서 갈 곳을 정하는 거야. 선생님은 곧 책상 위에 지도를 펼쳐놓더니 내게 어디든 한번 짚어보라고 했어요. 나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만 눈을 감고 연필을 3번 돌린 뒤에 천천히 지도의 어느 한 곳을 찍었어요. 선생님은 돋보기를 쓰고 아주 작은 글씨로 씌어있는 그 지도를 들여다보더니 놀라워하며 외쳤어요. 이곳은 거미원숭이 섬, 롱에로가 사라진 곳이구나. 좋아, 여행지는 이 섬이다. 미란다, 너는 이 섬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아니요, 선생님. 그 섬은 한 곳에 떠 있지 않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섬이라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항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배에다 식량을 다 싣는 데에만 사흘이 걸렸지요. 하루는 턱수염이 지저분하게 나 있고 팔에는 문신을 한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찾아왔어요. 어이 꼬마, 선장님은 어디 있나? 돌리틀 선생님이요? 저쪽에 계시는데요. 때마침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전 벤 부처라고 합니다. 일손이 필요하다면서요? 저를 써주세요. 말은 고맙지만 그냥 우리끼리 항해하겠소. 아니, 이 꼬마랑 단둘이 항해를 하겠다고요? 만일 폭풍이라도 만나면 어쩌시려고요? 남자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가 애원도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악담을 퍼붓고는 돌아갔어요. 잠시 후 또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리본을 단 모자를 쓰고 멋진 양복에 넥타이까지 맨 흑인 신사였어요. 아니, 자네는 범포 아닌가? 지금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지? 나를 찾아와 주다니 고맙네. 선생님은 무척 감격해서 그 사람을 꼭 껴안았어요. 선생님께서 여행을 떠나신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따라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자네가 함께 가주면 좋지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 잠시 쉬겠다고 학교에 휴학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넓은 세계를 항해하는 것은 대학에서 배우는 것 못지않게 소중한 공부이지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같이 가세. 자네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일세. 드디어 도요새호가 항해를 하는 날이 밝았어요. 늙은 개 지푸는 돌리틀 선생님을 졸라서 배에 올랐고 원숭이 치치와 앵무새 폴리네시아도 함께 떠나기로 했어요. 오리 다부다부는 다른 동물들을 보살펴 주기 위해 남았지요. 나는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슈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돌리틀 선생님은 동물들의 먹이를 부탁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며 걱정을 했어요. 얼마 후 도요새우는 천천히 부두에서 미끄러져 나아가 어느덧 바다를 항해했어요. 바다 위에서 처음으로 맞는 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범포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키를 잡고 있는 돌리틀 선생님에게 달려왔어요.
선생님, 밀항자가 있어요. 범포를 따라 창고로 갔을 때 밀항한 남자는 온통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한쪽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매슈 아저씨였어요. 선생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행을 함께 떠나고 싶어서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몰래 탔어요. 너무 오랫동안 밀가루 포대에 숨어 몸을 구부리고 있었던 탓에 신경통이 도져서 발을 폈는데 들켰지 뭡니까. 돌리틀 선생님은 어이없었지만 조심스럽게 타일렀어요. 매슈, 이 여행은 길고 지루해서 자네에게 적합하지 않네. 가까운 항구에 내려줄 테니 돌아가게. 기차를 타고 브리스틀까지 가게. 거기서 퍼들비는 가까우니까.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집 동물들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게. 특히 새끼 밍크에게 청어를 가져다 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네. 그날 밤 항구에 도착하자 매슈 아저씨는 배에서 내렸어요. 우리 배는 그곳에서 밤을 보낸 뒤 다음날 다시 돛을 올렸어요. 선생님은 틈날 때마다 내게 배를 조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했으므로 배는 아무 탈 없이 잘 나아갔어요. 선생님과 범포, 내가 8시간씩 교대로 자면서 배가 잘 항해하고 있는지 살폈어요. 항해한 지 닷새째가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내가 키를 잡고 있는데 범포가 다가와서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금에 절인 고기가 다 떨어져 가고 있어. 그럴 리가요. 분명히 절인 고기를 55kg이나 가져왔는데 그걸 5일 만에 거의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마침 돛을 오르내리고 있던 앵무새 폴리네시아가 말했어요. 이대로라면 우리는 굶어 죽고 말 거예요. 아무래도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다 같이 가요. 폴리네시아를 따라 창고로 가보니 나무통 뒤에서 수염을 기른 몸집 큰 남자가 자고 있었어요. 그는 바로 며칠 전에 승선을 거절당한 선원 벤 부처였어요. 이자의 머리통을 내리쳐 기절시킨 뒤 바다에 던지는 게 좋겠어. 범포의 말에 폴리네시아가 말했어요. 안 돼요. 여긴 아프리카가 아니라고요. 일단 선생님에게 끌고 가요. 그 사이에 밀항자 벤 부처가 깨어났어요. 벤 부처는 선생님 앞으로 가서 정중하게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선장님. 분명히 선장님께서 저를 써주실 거라고 믿고 몰래 배를 탔어요. 제대로 된 선원 한 명 없이 항해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어찌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길을 잃게 될 겁니다. 배가 길을 잃든 말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요.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에 배를 댈 테니 내리도록 하시오. 폴리네시아가 옆에 있다가 걱정을 늘어놓았어요. 제 마음대로 배에 올라타서는 소금에 절인 고기를 다 먹어치우다니. 어쩌면 우리는 굶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에 범포도 대꾸했어요. 저 사람을 소금에 절여서 먹으면 어떨까? 틀림없이 55kg 이상 나갈 거야. 멋진 생각이긴 한데 여기는 왕자님이 살던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배에는 저 사람을 절일 수 있을 만큼의 소금도 없다고요. 폴리네시아가 꾸짖었어요. 다행히 벤 부처는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돌리틀 선생님은 카파블랑카에 들르기로 결정했어요. 식량도 부족한 데다가 벤 부처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벤 부처는 정말 골칫덩이였어요. 툭하면 닻이 어떻고 돛이 어떻다며 트집을 잡고 선생님의 말도 듣지 않았지요. 뱃사람은 육지 사람의 명령 따위는 듣지 않는다나요? 나와 범포, 폴리네시아, 지프, 치치는 선실로 내려가 머리를 마주대고 벤 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어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저놈은 우리의 배를 빼앗을지도 몰라요. 모두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폴리네시아가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오늘 저녁 식사 종을 치면 아마 벤 부처는 소금에 절인 고기를 먹으려고 재빨리 식당으로 달려올 거예요. 식당 안에 있는 물건들을 미리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뒤 그가 들어가자마자 식당 문을 밖에서 잠가버리는 거예요. 카파블랑카에 도착할 무렵이면 아마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반항도 못할걸요. 우리는 폴리네시아의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우리의 예상대로 벤 부처는 저녁 식사 종소리를 듣자마자 달려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범포가 재빨리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카파블랑카에 도착한 우리는 벤 부처를 내쫓고 남아있는 식량을 정리했어요. 벤 부처가 배에 있는 동안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식량이 턱없이 모자랐어요. 게다가 매슈 아저씨에게 집으로 돌아갈 여비를 준 탓에 돈도 얼마 남지 않았지요. 우리는 식량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으므로 바로 떠나지 못하고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음씨 좋은 가구점 주인을 만나 저녁 식사를 대접받고 잠자리를 얻어서 잤어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남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투사들이 내일 투 경기가 있다고 알리는 거야. 돌리틀 선생님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투가 나쁜 경기예요? 투는 바보 같고 잔인한 경기야. 일요일만 되면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투 때문에 여러 마리의 소가 죽는단다. 그때 한 신사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엘리케입니다. 여러분도 물론 내일 투 경기를 보러 오실 거죠? 아니요. 우리는 투를 싫어해요. 소를 실컷 놀리다가 지치면 찔러 죽이는 잔인한 경기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투는 아주 고상하고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 하는 경기입니다. 엘리케 씨는 매우 화를 냈어요. 그때 가구점 주인이 끼어들어 돌리틀 선생님을 말리며 엘리케 씨는 아주 부자고 이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귀띔했어요. 그 말에 돌리틀 선생님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갑자기 얼굴빛이 밝아졌어요. 엘리케 씨, 내일 출전하는 투사 중에서 누가 가장 용감합니까? 페피토 데 마라가가 가장 용감하고 유명하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내일 내가 투장에 들어가 그 페피토 데마가라보다 뛰어난 실력으로 소를 쓰러뜨린다면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겠습니까? 당신 미치지 않았어? 투사가 되려면 몇 년을 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투를 한다는 거요? 나는 꼭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긴다면 이 섬에서 더 이상 투를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좋소. 대신 당신은 목숨을 걸어야 할 거요. 엘리케 씨가 돌아간 뒤 폴리네시아는 범포와 나를 부르더니 돈을 벌 수 있는 꾀를 말했어요. 범포는 곧바로 엘리케 씨를 찾아가서 내기를 하자고 청했어요. 물론 범포는 돌리틀 선생에게 돈을 걸고 엘리케 씨는 데 마라가한테 돈을 걸었지요. 엘리케 씨는 데 마라가가 이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투우장이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투우장에 도착한 돌리틀 선생님은 맨 먼저 6마리의 검은 소들이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고는 자기의 작전을 얘기하고 소들에게 각자 맡은 일만 잘하면 다시는 투우 경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소들은 무척 기뻐했어요. 종이 울리자 엘리케 씨가 단 위에 올라섰어요. 여러분, 오늘 경기는 돌리틀 선생과 데마라가의 시합입니다. 만약 돌리틀 선생이 이긴다면 투를 열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큰 소리로 비웃었어요. 아무도 뚱보 투사가 이길 거라고는 믿지 않았지요. 잠시 후 데마라가가 등장했어요. 데마라가는 붉은 천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소가 천을 따라 달려서 지치게 만들었어요. 이윽고 돌리틀 선생님의 차례가 되었어요. 선생님이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사이에 소가 미친 듯이 돌리틀 선생님을 향해 달려왔어요. 순식간의 일이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뒤를 돌아서 달려드는 소를 노려보았어요. 그러자 소는 겁을 먹은 듯이 멈춰서더니 뒤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그 소를 뒤쫓아가서 마침내 꼬리를 잡고는 소에게 재주를 부리게 했어요. 소는 앞발로 서기도 하고 춤도 추었어요. 데마라가는 기가 막혀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저렇게 약한 소의 공격을 피하며 뽐낸 자신이 창피했지요. 엘리케 씨, 이 소는 겁이 많군요. 다른 소로 바꿔주시오. 돌리틀 선생님이 외치자 엘리케 씨가 다른 소 한 마리를 넣겠다고 말했어요. 아니요, 아예 한꺼번에 5마리를 모두 넣어주시오. 그 말에 관중들은 두려움에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소 5마리가 한꺼번에 공격한다면 투사는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잠시 후 5마리의 소가 투장으로 들어왔어요. 소들은 미리 작전을 짠 대로 대마라가에게 무섭게 달려들었어요. 대마라가는 겁이 나서 높은 울타리를 넘어 도망치고 말았지요. 소들은 뿔로 울타리를 밟기도 하고 뒷발로 땅을 차기도 하더니 이번에는 돌리틀 선생님에게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사람들은 돌리틀 선생이 죽을 것 같다며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돌리틀 선생님은 난폭한 소들 사이에서 한 마리씩 뿔을 잡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정말 그럴듯한 연기였지요. 사람들이 환호하며 꽃과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을 던졌어요. 범포는 재빨리 땅에 떨어진 보석들을 주었지요. 결국 이 경기는 돌리틀 선생님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범포는 엘리케 씨에게 돈을 받아 많은 식량을 샀지요. 드디어 도요세호는 다시 바다를 향해 돛을 펼쳤어요. 둘을 그만둔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면 좋겠구나. 돌리틀 선생님은 갑판 위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섬을 바라보았어요. 다시 항해를 시작한 지 3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나는 선생님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항해 중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는 항해 일지를 쓸 정도가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우리는 배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풀 같은 것들이 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것들은 바닷말의 일종인 모자반이란다. 돌리틀 선생님이 말했어요. 풀 위에는 개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조개들의 말을 연구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어항 속에 개들을 잡아 넣었어요. 그런데 어항 안에 이상한 모양의 작은 물고기 하나가 섞여 있었어요. 선생님은 은색을 띤 그 물고기를 피지트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선생님은 선실로 나를 부르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상에, 피지트가 영어를 할 줄 아는구나. 자, 들어보렴. 어항에 귀를 기울여 보니 피지트는 금연, 침을 뱉지 말 것, 여기 희한한 물고기가 있네. 같은 이상한 말과 휘파람 소리를 냈어요. 토미, 이 물고기는 틀림없이 수족관 안에서 도망쳤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희한한 물고기가 있네 라는 말을 할 수 있지. 며칠 동안 돌리틀 선생님은 피지트의 말을 연구하더니 결국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피지트는 13개월 동안 수족관에 갇혀 지내다가 동생과 함께 죽은 채에서 도망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돌리틀 선생님이 피지트에게 물었어요. 조개 연구를 위해서 깊은 바다로 가야 하는데 혹시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니? 우리는 바닷속에서 숨을 못 쉬거든. 바다 달팽이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다 달팽이? 그게 뭐지? 집채만큼 큰 달팽이에요. 두껍고 단단한 껍데기는 투명한 진주빛이어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지요. 그래? 나와 내 조수가 그 바다 달팽이 안에 들어가 깊은 바닷빛을 탐험하면 되겠구나. 네가 바다 달팽이를 찾아줄래? 아니요. 깊은 동굴까지 가야 하는데 저는 그곳까지 못 가요. 말을 마친 피지트는 바다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선생님은 더 연구하고 싶었지만 피지트를 바다에 놓아주었어요. 하루는 바람이 요란하게 불어대더니 천둥과 번개가 내리쳤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폭풍이 몰려와요. 어서 돛을 내려야겠어요. 범포의 말에 우리는 재빨리 돛을 내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폭풍은 도요새우를 사정없이 흔들어댔어요. 돌리틀 선생님은 범포와 나 다른 동물들을 밧줄로 돛대에 묶었어요.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말이에요.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 배를 덮치는 순간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바다는 이미 잠잠해져 있었어요. 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부러진 돛대에 몸이 묶인 채 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바다 위를 떠다니던 나는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쳐 잠이 들고 말았어요. 정신 차려요.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극락조 미란다가 눈앞에서 날고 있었어요. 톰이 한참을 찾았어요. 돌리틀 선생님이 무척 걱정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된 일이지? 선생님은 무사하시니? 예, 도요새우는 반쯤 부서졌는데 다들 무사해요. 토미만 돛대가 부러지는 바람에 배에서 떨어져 나갔지요. 도요새우는 여기서 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나는 돛대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느꼈어요. 주위를 돌아보니 돌고래들이 내가 묶인 돛대를 코로 밀고 있었어요. 한참 후 나는 달빛이 아름다운 밤바다 위에 부서진 도요새우가 떠 있는 걸 보았어요. 나를 발견한 일행들은 모두 소리를 지르며 반겼어요. 범포와 선생님은 얼른 돛대를 끌어올려 밧줄을 풀었어요. 그런 다음 나에게 물과 건빵을 주었지요. 돌고래들은 이번에는 부서진 우리 배를 밀어서 천천히 남쪽으로 나아갔어요. 극락조 미란다는 다시 따뜻한 곳으로 돌아갔지요. 다음날 새벽 마침내 우리는 거미 원숭이 섬에 닿았어요. 우리는 섬을 탐험해 보기로 했어요. 계곡을 따라 계속 산 위로 올라가자 온통 바위투성이인 험한 곳에 이르렀어요. 그곳에선 섬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쉿, 조용히 하렴. 자비질이야. 선생님의 말에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붕붕 나는 소리가 나더니 우리 눈앞에 7cm 정도 되는 커다란 딱정벌레 자비지리가 날아왔어요. 배는 엷은 푸른색이고 검은 등에는 붉은 무늬가 있는 자비지리는 무척 아름다웠어요. 선생님은 재빨리 모자를 벗어서 딱정벌레를 잡은 뒤 유리상자에 넣으려고 하다가 멈칫했어요. 이게 뭐지? 자비지리에 바르는 나뭇잎이 거미줄로 친친 묶여 있었어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자비지리의 앞발에서 거미줄을 떼어내고 나뭇잎을 펼쳐보았어요. 나뭇잎에는 알 수 없는 기호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지요. 이건 피로 그린 거야. 피가 마르면 갈색으로 변하거든. 선생님은 나뭇잎에 그려진 산과 사람, 동물, 창살 등을 오랫동안 살펴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래, 이 편지는 롱에로가 쓴 것이 틀림없어. 위기에 처해 있으니 도와달라는 거야. 선생님,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우선 나뭇잎에 그려진 그림처럼 독수리 머리같이 생긴 산을 찾고 그 다음에 동굴을 찾으면 돼. 자, 모두 서두르자. 독수리 머리산은 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었어요. 독수리 머리산에 도착한 우리는 흩어져서 찾았으나 어디에도 동굴은 없었어요. 그때 폴리네시아가 소리쳤어요. 선생님 좋은 생각 있어요. 선생님의 말대로 자비지리가 동굴에서 나왔다면 다시 자기 집으로 찾아가지 않을까요? 맞아. 하지만 자비지리를 상자에서 꺼내주면 날아가서 쫓아갈 수가 없지 않니? 선생님, 그 문제는 이 폴리네시아에게 맡겨주세요. 선생님은 자비지리의 발에 우리가 구하러 갈 것이라는 편지를 써서 매단 뒤 풀어주었어요. 하지만 자비지리는 날아가기는커녕 산기슭을 따라 걸었지요. 우리는 자비지리의 뒤를 따라 한참을 걸어갔어요. 자비지리는 어느 한 곳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갑자기 날아올라 바위 위에 있는 곳으로 모습을 감춰버렸어요. 그 바위는 높이가 30m, 폭은 그보다 넓었어요. 저 안에 있는 게 분명해. 우리는 힘을 다해 바위를 밀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바위가 굴러떨어져 동굴 입구를 막은 게 분명했어요. 바위 주변을 살피며 들어갈 구멍이 있는지 찾았지만 헛수고였어요. 바위 주변을 살피며 들어갈 구멍이 있는지 찾았지만 헛수고였어요. 그때 개 지푸가 코에 흙을 잔뜩 묻힌 채 달려와서 말했어요. 이 바위 밑에 흙은 다른 곳보다 부드러워서 파내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흙을 파내면 바위는 차츰 주저앉을 테고 그러면 위쪽에 틈이 생겨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나뭇가지와 돌멩이 따위를 주워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흙을 파는 지 1시간쯤 되자 바위는 서서히 흙을 파낸 만큼 주저앉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앞쪽으로도 흙을 파서 골을 냈어요. 바위가 움직인다! 모두 피해! 바위는 골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아래로 굴러 내려갔어요.
열린 동굴 입구에는 키가 2m쯤 되는 잘생긴 남자를 비롯하여 뒤에 9명의 섬사람이 서 있었어요. 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롱에로야. 선생님은 내게 이렇게 속삭인 다음 롱에로한테 가서 악수를 했어요. 두 사람은 각각 영어와 인디언 말을 썼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곧 롱에로가 독수리 말을 할 줄 안다는 사실을 생각해내곤 독수리 말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롱에로는 섬사람들과 함께 약초를 캐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동굴에 갇혔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무척 반가워하며 우리들을 반겼어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해 보이는 노인이 커다란 나무 아래에 깨끗이 청소된 새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는 오늘 아침에 추장이 감기에 걸려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추장을 다시 뽑을 때까지 마을 일을 맡았다고 말했어요. 추장이 감기에 걸려 죽었다고요? 맞아요. 이 섬은 바닷물의 흐름을 따라 자꾸 남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남극의 얼음 속에 갇혀서 마을 사람들 모두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 섬을 떠나야 합니다. 이곳에는 이 부족만 살고 있나요? 돌리틀 선생님이 롱에로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이 섬에는 두 종족이 삽니다. 이들은 pop시페틀족이고 산 너머에는 백잭데라그족이 살고 있어요. 인구는 백잭데라그족이 훨씬 많지만 성격은 pop시페틀족이 훨씬 낫습니다. 그때 하인들이 여러 가지 과일과 물고기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섬 사람들이 물고기를 날 것으로 먹는 것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선생님, 이곳 사람들은 불을 사용할 줄 모르나 봐요. 폴리네시아가 선생님에게 속삭였어요. 롱에로와 마을 사람들은 화산 꼭대기에서 본 적은 있지만 불을 만들고 쓰는 방법은 모른다고 했어요. 때마침 한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울면서 찾아왔어요. 돌리틀 선생님이 아기를 살펴보았어요. 이 아기는 폐렴에 걸렸어요. 빨리 불을 피워 따뜻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곧 활과 통나무로 불씨를 일으켜 장작에 불을 붙였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 도망가기도 하고 맨손으로 불을 만져보려고도 했어요.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불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우리 뒤를 졸졸 쫓아다녔어요. 불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마법사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롱에로가 우리에게 섬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었어요.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저 멀리 엄청나게 큰 빙산이 보였어요. 돌고래들아, 여기서 남극까지는 얼마나 되니? 선생님이 큰 소리로 헤엄치는 돌고래들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돌고래들이 바닷가로 다가와 남극과는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돌고래들아, 이 섬은 해류를 따라 자꾸 남극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이구나. 따뜻한 곳으로 돌아가게 할 방법이 없을까? 글쎄요. 하지만 고래들이라면 방법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저기 빙산 근처에서 놀고 있는 고래들에게 물어볼게요. 고맙다. 그런데 이 섬이 어떻게 바다에 떠있게 되었는지 아니? 원래 이 섬은 육지의 일부였는데 갈라져 나올 때 섬 밑부분에 공기가 가득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라앉지 않고 떠 있는 거예요. 잠시 후 돌고래들의 얘기를 들은 고래들이 섬의 남쪽으로 몰려가서는 섬을 밀기 시작했어요. 섬은 서서히 움직이더니 곧 빠르게 북쪽으로 나아갔어요. 이렇게 가면 5일 안에는 브라질까지 갈 수 있겠어. 이젠 안심이다. 선생님의 말씀에 우리는 모두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 입구에 이르렀을 때 누가 이쪽으로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백잭데라그족이 우리의 곡식을 훔쳐가려고 쳐들어왔어요. 롱에로는 남의 것을 훔칠 기회만 노리는 백잭데라그족을 욕했어요. 예전에도 전쟁을 피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자고 사람을 보냈지만 도끼로 죽여버렸다고 했어요. 마을에서는 한창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얼른 응원군을 불러올게요. 폴리네시아가 이렇게 말하곤 하늘로 날아갔어요. 롱에로와 선생님, 범포는 몽둥이와 기둥을 휘두르며 적과 싸웠어요. 하지만 적의 수가 워낙 많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수백만 마리의 앵무새들이 날아왔어요. 폴리네시아가 검은 앵무새 무리를 이끌고 나타난 것이에요. 검은 앵무새들은 서너 마리씩 한 조가 되어 적의 머리 위로 날아가 사정없이 머리와 귀를 쪼아댔어요. 백직드라그족이 앵무새들을 떨쳐버리려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걸음할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고 말았지요. 다음날 선생님은 백직드라그족의 마을로 가서 호통을 쳤어요. 마을 주변에는 검은 앵무새들이 새까맣게 몰려 앉아 있었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것을 훔치려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앵무새들을 시켜서 바닷속으로 빠뜨리겠다. 그 말에 백직드라그족은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선생님은 추장의 집 벽에 평화조약의 내용을 쓰라고 했어요. 그 후로는 두 부족 간에는 평화조약이 이루어져 사이좋게 지냈는데 이를 앵무새 평화조약이라고 불렀어요. 며칠 후 우리는 속삭이는 바위를 구경하러 갔어요. 섬 한가운데에 있는 그 바위는 아무리 작은 소리도 메아리가 되어 커다란 소리로 바꾸는 신기한 바위예요. 그곳에서 말을 하면 섬의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대요. 그래서 중요한 회의나 왕의 즉위식은 이곳에서 열렸어요. 저 위에 보이는 바위는 흔들린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밀어도 흔들리기만 할 뿐 구르지는 않아요. 안내하는 사람의 말에 우리는 가까이 가서 바위를 보았어요. 그곳에 올라가자 큰 바위 밑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크고 새까만 동굴이 있었어요. 이 섬은 불을 붙지 않는 사화산으로 저 구멍은 화산 분화구야. 만약 저 바위가 굴러 구멍으로 떨어진다면 큰일이란다. 돌리틀 선생님의 말에 내가 물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섬 아래에 공기로 된 방이 있다고 했잖니. 이 바위가 떨어지면 공기의 방이 부서지게 되고 그러면 이 섬은 가라앉게 될 거야. 예? 섬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고요? 그래. 하지만 공기의 방이 부서져도 바다가 낮다면 섬이 가라앉진 않겠지. 마을로 돌아오니 마을에서는 추장을 뽑기 위한 선거를 했어요. 내일 정오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다음날 우리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어요. 밖을 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앞으로 몰려와서 노래를 부르고 북을 치며 기뻐하고 있었어요. 밖에 나갔던 폴리네시아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돌리틀 선생님이 추장이 되었대요. 뭐라고? 나는 추장 같은 건 되고 싶지 않아. 그뿐만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두 부족을 다스리는 섬의 왕으로도 뽑혔어요. 그때 마을에서 덕망 있는 노인과 섬 사람들이 와서 추장 겸 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돌리틀 선생님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듯했어요. 그들은 억지로 돌리틀 선생님을 데리고 속삭이는 바위로 갔어요. 즉위식은 아주 멋지고 화려했어요. 노인은 긴 연설을 한 뒤 선생님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왕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노인이 외치자 두 마을 사람들이 힘차게 만세를 불렀어요. 그때 노인이 지팡이를 분화구 쪽으로 들어올리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함성 때문에 바위가 흔들리더니 분화구로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제발 바다가 깊지 않길. 돌리틀 선생님이 깜짝 놀라 중얼거렸어요. 바위는 굉음을 내며 바다로 가라앉았어요. 섬이 크게 흔들리고 섬 사람들은 서로 뒤엉켜 넘어졌어요. 섬 사람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을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바다가 얕아 섬은 바다의 바닥에 닿았어요. 이로써 섬은 더 이상 떠다니지 않아도 되었지요. 돌리틀 선생님은 일단 왕이 되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지요. 바닷가 근처의 마을이 물속에 잠겼으므로 마을을 새로 짓고 그곳에 우물과 하수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날 때는 현명한 판단을 하여 잘잘못을 가렸으며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범포와 나도 선생님을 도와 열심히 일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왕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발벗고 나섰어요. 돌리틀 선생님도 왕으로서 보람을 느꼈는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색이 없었어요. 어느새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어요. 토미 스터빈스. 하루는 폴리네시아가 호들갑을 떨며 나를 깨웠어요. 일어나요, 어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가하게 잠만 자고 있다니. 그 말에 나는 벌떡 일어나 바다로 나가보았어요. 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해일은커녕 바다 위에 거대한 진주빛 조개가 떠 있는 것이었어요. 토미, 저것은 언젠가 피지트가 말해준 큰 바다 달팽이 같아요. 어서 선생님을 모셔오세요. 선생님은 저것을 보면 분명히 박물학자로서의 연구 의욕이 생겨 이 섬을 떠날 거예요. 폴리네시아가 기쁨에 들떠 말했어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돌리틀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오, 저게 큰 바다 달팽이구나. 토미, 어서 배에 타라. 선생님과 나는 통나무 배를 타고 바다 달팽이에게 조용히 다가갔어요. 바다 달팽이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돌고래와 성게, 불가사리까지 함께 데려갔으므로 오래지 않아 말이 통하게 되었지요. 바다 달팽이는 섬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바람에 동굴 입구가 막혀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이제야 간신히 섬을 들어 올리고 나왔대요. 그 바람에 바다 달팽이는 꼬리 부분에 크게 상처를 입었는데 선생님이 치료해 주었어요. 저녁에 선생님이 장관 회의에 간 틈을 타서 폴리네시아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도록 만든 뒤 바다 달팽이 안에 태워야 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바닷속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분명히 이 섬을 떠날 거예요. 정말 멋진 생각이야. 그런데 바다 달팽이가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까? 내 말에 폴리네시아는 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죠. 고향 얘기가 나오자 범포와 치치, 지푸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척 보고 싶었어요. 우리들이 설득한 결과 선생님은 휴가를 내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지요. 롱에로만 빼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는 모두 잠든 한밤중에 짐과 식량을 어깨에 메고 몰래 바닷가로 나갔어요. 선생님이 바다 달팽이의 상처를 살펴보는 사이에 폴리네시아는 돌고래를 불러 뭔가를 속삭였어요. 잠시 후 선생님은 신이 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바다 달팽이가 돌고래의 부탁을 받고 우리를 태워 고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구나. 이제야 바다 밑을 구경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기쁨에 들떠있던 선생님은 갑자기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걱정돼. 아직 알려줄 게 너무 많은데 말이야. 그래,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야. 그 말에 폴리네시아가 화를 냈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적당한 때는 절대로 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오래 있을수록 떠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니 지금 바로 떠나야 해요. 뭐? 지금 당장?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래요. 사람들이 알면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내 공책과 롱에로의 식물 표본을 두고 왔어. 그것 없이는 갈 수 없단다. 우리가 벌써 챙겼어요. 그것뿐 아니라 식량이랑 선생님 모자까지 챙겼는걸요? 그때 롱에로가 달려와 공책을 내밀었어요. 선생님, 이건 제가 평생 연구한 것을 쓴 것인데 드릴 테니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에겐 밝은 미래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떠나시지 않으면 섬 사람들에게 붙잡혀 이곳에서 평생을 사시게 될 거예요. 롱에로의 말에 선생님은 떠나기로 마음을 바꾸었어요. 돌리틀 선생님은 롱에로를 힘껏 껴안았어요. 바다 달팽이는 등을 움츠려 어깨와 껍데기 사이에 틈을 만들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껍데기 안은 약간 축축하고 끈적거리기는 했지만 곧 익숙해져서 나중엔 안락의자처럼 편안했어요. 우리는 바닷속 아름다운 경치에 마음을 빼앗겨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쉬지 않고 바닷속 동물들과 황홀한 풍경들을 공책에 기록했어요.
거미 원숭이 섬을 떠난 지 5일 만에 고향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비가 내리는 바닷가에서 바다 달팽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